여러분, 지난 시간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공유해야 될 정보와 보호해야 될 정보에 대해서 나눈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중요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여기 제목에 보이듯이 데이터 3법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3법,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요즘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렇게 인터넷에 데이터 3법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4대 빅 이슈 규제 완화, 잠든 호랑이 만지는,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 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대, 이렇게 굉장히 데이터와 관련된 산업들이 활성화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데이터 3법이 뭐길래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온라인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할 때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있어.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 여기에 동의해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체크하곤 했지. 그런데 얼마 전 이 개인정보 수집 비용과 관련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어. 이날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날이라며 만세를 외쳤지. 모든 산업은 데이터로 통한다는 말처럼 이제 미래를 이끌 원유는 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데이터 3법은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기틀인 셈이지. 그렇다면 데이터 3법 통과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걸까? 데이터 3법은 한마디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해놓은 3가지 종류의 법이야. 이 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신산업을 육성해보자는 국가적 목표로 2018년 11월 국회에 각각 발의됐어. 그런데 왜 법이 3개나 되냐고? 사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별로 애매하게 나눠져 있어.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불편함이 많았지.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관할하는 부처끼리 모여 교통정리를 한 것이 이번에 통과된 3가지 개정안이야.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하면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의 내용이 담겨 있어. 우선 개인이나 기업이 통계 작성, 과학적 목적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줬어. 물론 여기서 공개되는 개인정보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야. 가명 정보라 불리는 이 데이터는 기업 혹은 단체들끼리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지. 표본 확보가 절실한 빅데이터 업계에선 숨통이 트이게 된 거야. 또 그동안 정부 부처마다 개인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곳이 뒤엉켜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그 기능을 하나로 묶었어. 이번 법안 통과로 직접 데이터를 활용하게 될 기업과 개인들은 여러 정부 부처의 핑퐁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 일명 데이터 고속도로가 뚫렸다고 말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이번 법안 통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금융회사들이야. 은행과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거든. 실제로 마이데이터 산업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선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현재 우리는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이 제시하는 금융상품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잖아. 그러나 마이데이터라는 일종의 데이터 거래소가 생기면 개인이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에서 얻은 금융기록이 모두 한 곳에 집결돼. 본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은 물론 거래은행으로부터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지. 금융판 넷플릭스라는 말이 나올만하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의 전자의무 기록 도입률 덕분에 건강보험 데이터가 6조 건이나 쌓여있지만 활용할 방법이 없었어. 그러나 이제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 데이터, 처방 데이터 등을 활용해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거지. 또 자신의 병원 진료 데이터, 검진 결과 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건강관리업체에 맡겨 전문적으로 관리받는 것도 가능해진 거야. 내 건강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연계해 나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추천받거나 보험 할인 등도 받을 수 있겠지?
여기다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산업 등과 연계되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무궁무진한 헬스케어 서비스도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곳에 흩어진 내 정보를 모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활용한다니 뭔가 뿌듯하고 유익한 제도인 것 같은데 찝찝한 느낌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아무래도 내 사생활이 어디서 어디까지 공개될지, 언제 어디서 내 정보가 새어나갈지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일 거야. 물론 이런 우려 때문에 데이터 3법에선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 보완할지에 대한 규정도 같이 마련했어. 우선 개인정보는 가명정보만 활용 가능해.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에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가려서 개인이 누군지까지는 알 수 없게 가린 정보야. 여기서 잠깐, 사실 비식별 정보라고 하면 가명이라는 말보단 익명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데 왜 굳이 가명정보라고 부르냐고?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익명 정보는 애초부터 익명으로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 그래서 익명 정보는 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기업들이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고 쓸 수 있어. 반면 가명 정보는 내 개인 정보를 다 수집한 후 가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를 결합하면 충분히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겠지. 다만 이 기업들이 마음대로 쓰고 다룰 순 없어. 반드시 국가에서 지정한 데이터 거래 전문 기관을 통해 다른 단체 정보와 결합할 수 있게 조항을 마련했지.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도 다시 각 단체로 가져갈 땐 이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박아뒀어. 만에 하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단체들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처리자에게 데이터를 조합해 개인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조항도 함께 명시했어. 이를 어기는 기업은 전체 매출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개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해. 앞서 데이터 3법이 바꿀 기업과 미래의 모습을 잠깐 상상해봤지만 이제 막 첫발을 내딛었고 제도 시행 전이기 때문에 아직 두루뭉실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만든다고 했어. 데이터 3법을 안착시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이 하나씩 마련될 거야. 데이터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 서비스가 증가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할 거야. 법과 각종 규제에 묶여 괴로워하던 기업들 입장에선 꿈만 꾸던 융합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지.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따라잡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보안을 강화할 때 막 싹트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도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동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데이터 3법은 미래 시장을 성장시킬 중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더 커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안전하게 보호하겠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해킹을 당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미리 이전 시간에 과제로 제출한 것처럼 공유해야 할 정보와 보호해야 할 정보를 구분하여 정보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음 밑에 있는 사진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들인데 여러분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한번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겠나요? 네, 바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진짜이고 빨간색은 가짜 영상입니다. 이러한 기술 딥페이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몇 년 전만 해도 해결 불가능할 것처럼 들렸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딥페이크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찍은 후 목표 대상에 우리의 움직임을 덮어 씌울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술은 매우 발전한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는 목표 대상의 영상이 아닌 사진 한 장으로도 딥페이크 구현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각상과 회화 작품에도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요. 모나리자에도 가능하죠. 이렇게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진 한 장이 유출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술이 안 좋게 사용이 된다면 엄청나게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정보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두 번째, 저작권법, 세 번째,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과 같이 정보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기 나온 6가지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에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택배로 오는 주소나 여러분의 개인정보들도 다 보호되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항상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대규모 유출 시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이 경우에는 이미 유출되어 버린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통보를 해주어야 되며 그 사실을 통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까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보호를 하라고 책임을 부과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저작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저작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표현의 결과물로서 말,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합니다. 그럼 저작권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요? 공유하기 위한 것일까요? 저작물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여러분이 웹툰 작가라든지 유튜버로서 저작물을 공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저작물을 공유할까요? 먼저 나의 인격이 존중받을 때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저작물에도 어느 정도의 인격이 주어집니다. 내가 올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적은 글을 남이 함부로 인터넷에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저작 인격권에 공표권을 주어 저작자만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글이 변경이 되면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도 저작 인격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복제, 배포권, 공중송신권, 공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들인데요. 이것들을 다른 제3자에게 팔아서 또 가공을 할 수 있게 만든다던가 판매를 할 수 있게 만들게 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다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에 따라서 남이 만든 저작물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라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 사람한테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치 정보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위치 정보 보호는 개인이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고, 위치 정보를 관리할 때에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다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에서 스마트폰 받은 택배 노동자 사례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주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죠. 택배 노동자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용 스마트폰을 지급을 했는데 제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받았는데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위치가 계속 다른 사람에게 노출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부분은 위치정보 보호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위치를 수집하고 있다면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라고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위치 정보를 임의로 수집을 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보를 잘 공유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를 공유할 때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지 확인한 후 공유를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보호해야 할 정보와 공유해야 될 정보를 잘 구분하여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한 친구의 정보라도 동의 없이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단체 사진을 찍어서 내가 마음에 든다고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진에 나온 친구들에게 모두 동의를 얻은 후에 공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음,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있는 정보는 저작권자에게 미리 사용에 대한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CCL이 있다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CCL은 저작권자가 일일이 사용자로부터 답변을 해주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이런 방식으로 사용해 달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는 정부에서 공짜로 사용을 하라고 나누어준 데이터인데요. 이런 데이터라도 활용 목적을 밝히고 이용, 허락, 범위 등의 조건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픈소스. 오픈소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나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사용을 하라고 올려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내용의 허가권을 확인한 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표시들이 바로 Common Creative License, 바로 앞글자를 따서 C,
L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인데요. 이 표시들을 혼합하여 저작물을 어떻게 공유할지를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저작물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는지 표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달러 표시에 작대기를 그려서 상업적인 이용에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등호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자료를 변경하지 말고 똑같이 사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앞에 거와 다르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조합하여 저작물이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표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CCL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정보윤리의 정보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